여러분, 잠깐 멈춰보세요. 지금 이 순간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진 않나요? 어깨가 살짝 올라가 있진 않나요? 턱에 힘이 들어가 있진 않나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스트레스가 몸속에 조용히 쌓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냅니다. 마치 냄비 속에서 천천히 데워지는 물처럼 온도가 오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펄펄 끓고 나서야 비로소 아, 내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라고 깨닫는 것처럼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결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마치 고요한 항구 안에 있는 것처럼 침착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그 비밀은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특별한 유전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훈련되어 온 심리적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습관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내면에 무언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작은 씨앗 하나가 심겨지는 느낌. 그 씨앗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바꿔나갈 거라는 느낌을요.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매주 심리학과 자기계발, 그리고 더 건강한 내면을 위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용기, 그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한 발짝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언제나 인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습관. 그것은 바로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아주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상사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오늘 오후에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이 짧은 문장 하나를 보고 여러분의 머릿속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많은 사람들은 즉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혹시 나를 해고하려는 건 아닐까? 지난번 보고서가 문제가 됐나? 내가 실수한 게 있었나? 그리고 그 상태로 오전 내내 가슴이 두근거리고 집중도 안 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온갖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계속 돌리면서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사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팀 회식 어디로 갈까요? 혹은 다음 주 출장 일정 확인하려고요. 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과 사실이 뒤섞인 상태입니다. 상사에게 메시지가 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그 사실 위에 즉각적으로 감정적 해석을 더 씌웁니다. 위협, 불안, 두려움이라는 색칠을 해버리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왜곡, cognitive distor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인지적 왜곡이 너무나 자동적으로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왜곡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치 오래된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처럼 그 안경이 세상을 왜곡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원래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같은 메시지를 받았을 때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체크 포인트를 거칩니다. 잠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지? 상사가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 그게 전부야.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는 순간 불안의 연료가 차단됩니다. 불안이라는 불꽃은 모른다는 공간에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부정적인 가능성으로 채우기 시작할 때 그 불꽃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나는 아직 모른다, 그러니 판단을 보류한다는 인식으로 채우면 불꽃은 퍼지지 못합니다. 이것을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아주 작지만 강력한
판사석을 하나 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이라는 검사가 아무리 열렬하게 기소를 해도 그 판사석에 앉은 이성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판은 더 많은 정보가 모인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은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딱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연습을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뇌는 자동적으로 이 체크 포인트를 거치게 됩니다. 마치 처음에는 서툴던 자전거 타기가 어느 순간 몸이 기억하게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순간 여러분의 스트레스 반응은 극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실제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나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어쩌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두려움을 느끼고 심장이 뛰고 몸이 긴장합니다.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뇌는 우리가 그 장면을 생생하게 떠올리기만 해도 마치 그것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것이 인간 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조율하는 일입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들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도록 의식적으로 훈련할 때 뇌의 편도체, 즉 위협 반응을 담당하는 부위의 활성화가 실제로 줄어든다는 것이 MRI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퇴근하면서 혹은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경험한 스트레스 중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실은 무엇이었고 내가 가정한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노트에 적어보세요. 딱 5분이면 됩니다. 그 5분의 반성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뇌를 새롭게 배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 들어보셨나요? 뇌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구조 자체가 변합니다. 새로운 사고 패턴을 반복하면 뇌 속에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그 길이 좁고 낯설지만 반복할수록 그 길은 넓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오래된 스트레스 반응의 길은 점점 사용되지 않으면서 약해집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까지의 패턴과 상관없이 오늘부터 다르게 훈련하면 뇌는 달라집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전달해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숲속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경험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숲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패닉 상태에 빠져서 무작정 뛰기 시작합니다. 방향도 모른 채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에너지만 소진하면서 더 깊이 길을 잃어갑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멈춥니다. 일단 멈추고 숨을 고르고 주변을 관찰합니다. 이끼가 어느 방향에 더 많이 자라고 있는지, 햇빛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물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를 천천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스트레스 앞에서도 정확히 이와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들의 두 번째 핵심 습관은 바로 이것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이것은 고대 스토아 철학에서 이미 깊이 탐구된 개념입니다.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는 20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의 통제 안에 있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 심리학은 이것을 내적 통제 소재 (internal locus of control와 외적 통제 소재 (external locus of control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연구들은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스트레스 저항성이 높은 사람들, 즉
어려운 상황에서도 빠르게 회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강한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고요?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날씨가 나쁘다고 해서 하늘을 향해 주먹을 흔들지 않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해서 도로 위의 모든 차들을 사라지게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가 직접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반응, 자신의 태도, 자신의 행동, 자신의 말, 자신이 집중하는 방향에 에너지를 씁니다. 이것을 이미지로 표현하자면 마치 두 개의 원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큰 원이 있고 그 안에 작은 원이 있습니다. 큰 원은 걱정의 원입니다. 내가 신경 쓰고 있는 모든 것들,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작은 원은 영향력의 원입니다. 내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큰 원, 즉 걱정의 원 안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반면에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들은 작은 원, 즉 영향력의 원 안에 에너지를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집중하면 할수록 그 영향력의 원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면 실제로 더 많은 것들이 내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코비가 그의 저서에서 설명했던 이 원리는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 패턴과 결과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 칸 노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종이를 하나 꺼내서 세로로 선을 하나 그어보세요. 왼쪽 칸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적고 오른쪽 칸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적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상황을 하나 떠올리고 그 상황에서 이 두 칸을 채워보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의 태도가 너무 힘들다고 가정해 봅시다. 왼쪽 칸에는 이렇게 적힐 것입니다. 상사의 성격, 상사의 말투,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사가 나를 칭찬해 줄지 여부. 오른쪽 칸에는 이렇게 적힐 것입니다. 내가 일을 얼마나 잘 준비하는지, 내가 상사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지,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자신을 관리하는지, 내가 장기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계획하는 것. 이 두 칸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내가 왼쪽에 있는 것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싶습니다. 이것이 감정을 억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당합니다. 중요한 것을 잃었을 때 슬픔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건강합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해결할 수 없는 방향, 즉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감정을 충분히 느끼되 행동은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취하는 것, 이것이 균형입니다.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들은 이 균형을 비교적 빠르게 찾습니다. 그들도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을 겪습니다. 다만 그 감정 속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더 빨리.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회복 탄력성 레실리엔스의 핵심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힘든 일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는 속도가 빠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습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심리학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그중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낮은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을 보인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즉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건강 관리에 집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이러스가 왜 존재하는 거야? 왜 이런 세상이 된 거야? 라는 통제 불가능한 것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심리적 건강 수준에서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에서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분리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통제 가능한 것에 쏟아보세요. 그 순간 무기력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주도성이 들어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도성이 생기면 스트레스는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의 가장 핵심적인 심리적 요소는 무력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 내가 상황의 피해자라는 느낌, 그것이 스트레스를 만성적으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무력감을 깨뜨리는 것, 바로 그것이 스트레스 저항성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혹은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닿았던 부분이 어디인지를 적어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들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공간을 더 풍부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반직관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더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 합니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려 합니다. 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려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들의 세 번째 핵심 습관은 불확실성을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서퍼가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파도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높아질지, 언제 낮아질지, 어느 방향으로 부서질지 서퍼는 파도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초보 서퍼와 숙련된 서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초보 서퍼는 파도가 자신이 예상한 대로 오기를 바라면서 예상과 다르게 오면 긴장하고 넘어집니다. 반면에 숙련된 서퍼는 파도가 어떻게 오든 그것에 맞춰 몸을 조율합니다. 파도가 예상보다 크면 더 낮게 웅크립니다. 방향이 바뀌면 체중을 이동시킵니다. 완전히 예상치 못한 파도가 오면 그것을 타거나 아니면 파도 속으로 뛰어들어 안전하게 통과합니다. 이것이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은 삶이 예측 가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강하게 저항합니다. 그 저항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스트레스는 종종 현실과 기대의 충돌에서 발생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실제 일어나는 것 사이의 간격이 클수록 스트레스는 커집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실을 기대에 맞게 바꾸는 것인데 이것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하나는 기대를 현실에 더 유연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낮추라는 건가요? 그러면 아무것도 원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목표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건강합니다. 꿈을 꾸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목표와 과정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그 과정이 반드시 자신이 계획한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헌신은 유지하되 과정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갖는 것입니다. 일본의 무도에는 유유불발론은 각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은 바위보다 훨씬 부드럽지만 끊임없이 흐르면서 결국 바위를 깎아냅니다. 물이 강한 것은 그것이 딱딱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형태에도 적응하고 막히면 돌아가고 좁아지면 빠르게 흐르고 넓어지면 천천히 퍼지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들은 이 물처럼 유연합니다. 그들은 계획이 어긋났을 때 그것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아, 이 방향은 아니었구나. 그러면 다른 방향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유연성, psychological flexibility 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심리적 유연성은 스트레스 회복력과 가장 강하게 연관된 심리적 특성 중 하나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리적 유연성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의도적으로 작은 불편함에 노출하는 것입니다.
매일 작은 계획들을 일부러 바꿔보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으로 먹으려던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보세요. 늘 걷던 길 대신 다른 길로 돌아와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뇌에게 변화는 위협이 아니다, 변화는 그냥 다름이다라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내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계획 B를 미리 생각해 두는 습관입니다. 중요한 일을 계획할 때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이라는 질문을 미리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뇌에게 불확실성이 와도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안전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 사람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본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실제 어려움이 왔을 때 훨씬 낮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에서 부정적 시각화라고 불리는 기법과 유사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한번 상상해보고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그래도 나는 대응할 수 있어 라는 내적 확신을 미리 쌓아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의 삶에서 불확실성이 가져다준 좋은 일들을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들의 많은 부분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평생의 친구가 되었거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간 일이 결국 더 좋은 결과로 이어졌거나 이렇다고 생각했던 것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었거나 불확실성이 항상 위협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의 뇌는 생존 본능상 위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자동적으로 위협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식적으로 재훈련하는 것, 그것이 심리적 유연성을 키우는 핵심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강력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잘된 일이 하나라도 있나요? 거의 모든 분들에게 그 답은 예일 것입니다. 그 기억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불확실성을 바라볼 때 그 기억을 함께 들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불확실성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적이 아니라 어쩌면 아직 정체를 모르는 친구처럼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핵심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는 능력,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지혜, 그리고 불확실성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심리적 유연성. 이 세 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의 스트레스는 이미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어쩌면 앞에 세 가지 모두를 가능하게 해주는 뿌리에 관한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들의 네 번째, 그리고 가장 깊은 습관은 바로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많은 경우 그 밑바닥에는 이런 목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어야 해. 내가 이것을 못하면 나는 부족한 사람인 거야.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나는 항상 강해야 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면 안 돼. 이런 목소리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것들은 완벽주의와 자기 비판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들이 클수록 일상의 작은 어려움들이 생존의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실수를 하면 그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나는 역시 부족한 사람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뇌는 그것을 진짜 위협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위협이 느껴지면 스트레스 반응이 시작됩니다. 반면에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놀랍도록 너그럽습니다. 이것은 나태함이나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한 명의 인간으로, 즉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자비, self-compassion라고 부릅니다. 크리스틴 네프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 자비가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 수준이 낮고 회복 탄력성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자기 자비가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높은 책임감과 더 강한 동기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것이 더 열심히 하게 만든다는 믿음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들은 오히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회피하거나 완벽주의적 집착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거나 실수 후 자기 비판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다시 일어서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들은 실수했을 때 괜찮아, 이것에서 배우자 라고 빠르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다시 시도하고
더 많은 시도를 통해 결국 더 많은 것을 이루게 됩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비판이 강한 사람은 강철 막대처럼 단단하게 서 있으려 합니다. 폭풍이 불어도 꺾이지 않으려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강철 막대는 충분히 강한 폭풍 앞에서는 결국 부러집니다. 반면에 자기 자비가 높은 사람은 대나무와 같습니다. 폭풍이 불면 유연하게 흔들립니다. 많이 구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꺾이지 않습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곧게 일어섭니다. 이 유연함이 실제 강인함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비는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자신이 힘들 때 친한 친구가 같은 상황에 있다고 상상하고 그 친구에게 해줄 말을 자신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실수했을 때 나는 왜 이것도 못하는 거야 라고 자책하는 대신 가장 친한 친구가 같은 실수를 했다면 뭐라고 말해줄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이번에 어떻게 되었는지 잘 봐뒀다가 다음에 더 잘하면 돼. 너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 그 말을 그대로 자신에게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어색한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것을 훈련받지 못했으니까요. 오히려 너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면 안 돼. 자신을 채찍질해야 발전해. 라는 메시지를 더 많이 들으며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찍질이 실제로 여러분을 얼마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었나요? 그리고 동시에 그 채찍질이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나요?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비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심리적 강인함입니다. 그리고 이 심리적 강인함에서 비로소 진정한 스트레스 저항성이 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화해한 사람은 더 이상 삶의 어려움을 자신의 가치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입니다. 실수는 그냥 실수입니다. 그것이 나는 부족한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그냥 인생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인식이 자리를 잡으면 스트레스의 가장 깊은 뿌리 하나가 뽑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 딱 5분만 시간을 내어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오늘 나는 스스로에게 얼마나 친절했는가? 그리고 만약 충분히 친절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그것으로 충분해.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씨앗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매일 물을 받으면 언젠가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가 됩니다.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 나무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4가지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는 능력,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지혜, 불확실성을 친구로 만드는 유연성, 그리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용기. 이 4가지는 서로 분리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큰 나무를 이루는 뿌리, 줄기, 가지, 그리고 잎과 같습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함께 자랍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한 번에 자라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물 한 컵씩, 햇빛 한 줌씩 자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바로 그 물 한 컵입니다. 그 씨앗에 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일, 그리고 모레 조금씩 계속 물을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심리학과 내면의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닿은 부분이 어디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특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는 이 일을 계속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함께 더 건강한 내면을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공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서 조금 더 평온해지고 조금 더 강해지고 조금 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질 때 그것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평온함은 전염됩니다. 자기 자비는 전염됩니다. 심리적 강인함은 전염됩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이 모여서 세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것이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너그럽게, 그리고 조금 더 용기 있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